이 순간 시끄러운 세상은 잠시 내려놓고 글자의 작은 불빛과 함께 느리게 시간을 읽어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시어머니 인공관절 수술비로 5천만 원 모았더니 시누이는 유럽 여행에 3천만 원 쓰고 엄마 찬스 인증샷 따지러 갔더니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시어머니의 한마디. 5만 원권 지폐로 묶인 두툼한 돈다발 3개. 은행 띠지로 단단히 봉해진 5천만 원이 우리 집에 연식 좀 있는 원목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주황색 조명이 돈다발 위로 쏟아지자 묵직하고도 마음이 놓이는 질감이 배어나왔다. 이것은 나, 김지영과 남편 박준호가 꼬박 3년 동안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다. 거친 지폐의 표면을 손끝으로 스치자 가벼운 바스락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내 귀에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다. 3년, 꼬박 3년이었다. 나는 변변한 새 옷 한 벌 사입지 않았고 화장품은 늘 올리브영에서 가성비 제일 좋은 제품만 골랐었다. 남편 준호 씨는 담배를 끊었고 불필요한 회식은 모두 거절했다. 2년 넘게 노래를 부르던 카메라 렌즈도 차마 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우리 부부는 마치 두 마리의 성실한 개미처럼 보잘것없는 수입을 모으고 또 모았다. 모든 것은 바로 오늘을 위해서였다. 시어머니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어머니의 다리가 좋지 않은 것은 꽤 오래된 일이었다. 젊은 시절 고생을 많이 하신 탓에 나이가 드시면서 무릎 연골이 심하게 닳아 걸을 때마다 다리를 절뚝이셨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그야말로 고역이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고통을 애써 참으며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꽉 막히는 듯 답답했다. 의사는 인공관절 수술만이 유일한 근본적인 치료법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수입 인공관절의 수술비, 입원비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은 좋게 든다고 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도 대부분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얘야, 이놈의 다리가 말썽이라 너희들한테 짐만 되는구나. 시어머니는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눈빛에 죄책감을 담으셨다. 그럴 때마다 나와 준호 씨는 항상 입을 모아 말했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걸요? 그래서 이 5천만 원을 모으는 과정은 비록 힘들었지만 나와 준호 씨는 기꺼운 마음이었다. 심지어 거의 신성한 사명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어른에 대한 우리의 효심이었고 우리 작은 가정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준호 씨는 효자였고 나 또한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했다. 평생 고생하신 분이니 노년에는 편히 지내셔야 한다고 늘 생각했다. 다 셌어. 5천만 원, 한 푼도 안 모자라.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어깨를 짓누르던 커다란 산 하나가 옮겨진 듯 온몸이 가벼워졌다. 창밖에 무더운 여름 장맛비 구름마저 덜 지긋지긋하게 느껴졌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식탁 위에 돈다발 사진을 찍었다. 조명을 따뜻하게 조절해서 준호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미션 완료. 이제 병원에 수술 날짜 예약해도 될 것 같아. 준호 씨에게서 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지연아, 정말 잘 됐다. 내가 지금 바로 어머니께 전화해서 이 좋은 소식 알려드려야겠다.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수화기 너머로 준호 씨가 서둘러 전화번호부를 찾는 소리를 들으며 내 입가에도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셨을 때 얼마나 놀라고 또 기뻐하실지 상상이 갔다. 어쩌면 평소처럼 조용히 눈가를 훔치실지도 모른다. 가족을 기쁘게 하고 집안의 걱정거리를 해결해주는 이런 성취감은 그 어떤 명품 가방을 사는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조심스럽게 돈을 다시 정리했다. 내일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송금할 생각이었다. 기분이 너무 좋아 무심코 휴대폰 화면에 익숙한 아이콘, 인스타그램을 눌렀다. 그저 가볍게 피드를 훑어보며 이 은밀한 기쁨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다. 손가락으로 기계적으로 화면을 올렸다. 대부분 동료들의 육아 사진,
친구들의 맛집과 여행 사진, 광고 피드였다. 그러다 방금 막 올라온 게시물 하나가 시뻘겋게 달아오른 바늘처럼 내 눈을 확 찔렀다. 게시자는 박유라, 바로 내 시누이였다. 9장의 사진 중 첫 번째 사진은 바로 그녀였다. 커다랗고 과장된 디자인의 디올 선글라스를 끼고 에펠탑 아래 서 있었다. 누가 봐도 값비싸 보이는 새 원피스를 입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루이비통 클래식 백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다. 내 심장이 알아챌 수 없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박유라는 준호 씨보다 5살 어렸다. 시어머니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다.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직장을 여러 번 바꿨고 어느 한 곳도 오래 다니지 못했다. 힘들다, 월급이 적다며 툭하면 그만두기 일쑤였다. 놀고 먹는 데는 도가 텄지만 말이다. 그녀는 우리와 그리 가깝게 지내지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새로 사귄 남자친구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자랑하거나 일이 얼마나 짜증나는지 불평을 늘어놓았다. 나는 이렇게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시누이를 늘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유럽 여행을 갔다고? 언제? 준호 씨한테 들은 적 없는데? 마음에 스치는 의욕을 안고 사진을 크게 눌러보았다. 다음 사진들은 체코 프라하, 이탈리아 로마의 트레비 분수, 그리스 산토리니에서 찍은 것들이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모두 화려했고 돈으로 쌓아 올린 세련미와 여유로움이 넘쳐 흘렀다. 저 옷과 가방만 해도 가격이 어마어마할 터였다. 마지막으로 내 시선은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에 멎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독을 품은 얼음 송곳처럼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보름간의 로맨틱 유럽 여행, 완벽한 마무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엄마 너무 고마워요. 3천만 원 여행 펀드 협찬해 주셔서 제 인생 최고의 추억을 만들었어요. 사랑해 엄마 쪽쪽쪽. 다음 목표는 엄마가 밀어주는 몰디브. 가자. 글 아래에는 이미 여러 명의 공통 친구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있었다. 와, 유라야, 너희 어머님 진짜 최고다. 부러워. 3천만 원 여행? 금수저네. 우리 친구하자. 박유라는 그 아래 일일이 답글을 달고 있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좀 예뻐하시지. 3천만 원, 여행 펀드 협찬. 이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폭발하며 윙윙거렸다.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았고 사지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눈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가슴이 거대한 돌덩이에 짓눌린 것처럼 답답하고 아팠다. 유럽 여행 3천만 원 시어머니가 협찬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시어머니가 어디서 3천만 원이 났을까? 은퇴하신 초등학교 교사, 연금은 안정적이지만 평소 생활비로 쓰기에도 빠듯하셨다. 조금이라도 아프시면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정도였는데 처음에 수술비 5천만 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분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내 손을 잡고 지연아, 어미가 못나서 너희에게 부담만 주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그 절절했던 모습이 전부 연기였단 말인가? 끔찍하고 온몸이 떨리는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올랐다. 우리가 3년간 허리띠를 졸라매며 한 푼 두 푼 모은 피 같은 돈. 우리가 시어머니의 목숨을 구하는 돈이라고 믿었던 그 돈이 설마 이미 아닐 거야.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셔. 시누이를 조금 편애하시긴 했지만 중요한 일에는 분별력이 있으신 분이야. 다리가 그 지경인데 설마 딸에게 돈을 펑펑 쓰게 하려고 치료를 마다하셨을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박유라의 3천만 원은 어디서 난 걸까? 그 미덥지 못한 남자친구가 줬을까? 로또라도 당첨된 건가? 어떻게 그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무의식 중에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전화가 연결되었다. 배경이 조금 시끄러운 걸 보니 아직 밖에 있는 모양이었다. 여보, 돈 잘 챙겨뒀어? 나 지금 어머니 댁으로 가는 길이야. 직접 가서 이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준호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입을 열었지만 목구멍이 무언가에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코끝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예고 없이 쏟아졌다. 지연아, 왜 그래? 말을 해봐. 준호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다급하게 물었다. 준호 씨.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유라, 인스타그램 좀 봐봐. 유라? 걔가 또 왜? 준호 씨의 목소리에 늘 그랬듯 약간의 귀찮음이 묻어났다. 나 운전 중이야. 나중에 볼게.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무슨 일 있어? 3천만 원. 나는 거의 이를 악물고 그 몇 글자를 뱉어냈다. 박유라, 보름 동안 유럽 여행 다녀왔대. 인스타그램에 어머니가 여행 자금으로 3천만 원 협찬해줬다고 감사글 올렸어. 수화기 저편이 순간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배경의 소음마저 사라진 것 같았다. 몇 초가 흐른 뒤에야 믿을 수 없다는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준호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라고? 3천만 원? 여행? 지연아, 너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면 유라게가 허세 부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쓴 거겠지. 어머니가 어떻게? 에펠탑 사진, 루이비통 가방, 디올 선글라스, 그리고 엄마가 3천만 원 협찬해 주셨다고 똑똑히 쓰여 있어. 박준호, 내가 뭘 어떻게 잘못 봤다는 거야? 나는 통제력을 잃고 소리쳤다. 억눌렸던 감정이 터진 댐의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우리는 3년 동안 영화 한 편 제대로 못 보면서 아꼈는데 어머니는 그 돈 받아서 돌아서자마자 딸한테 3천만 원 줘서 유럽에서 펑펑 쓰게 했다고. 우리의 고생은 뭐가 돼? 이 5천만 원은 그분 눈에 대체 뭐였던 거냐고. 눈물이 결국 둑을 무너뜨리고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억울함, 분노, 배신감, 믿을 수 없는 심정. 온갖 감정이 뒤섞여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다. 나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다. 식탁 위에 놓인 아직 잉크 냄새도 가시지 않은 5천만 원 돈다발 3개가 시뻘겋게 달아오른 인두처럼 느껴져 눈이 따가웠다. 이건 효심이 아니었다. 이건 명백한 조롱이었고 천하의 웃음거리였다. 지연아, 일단 진정하고 흥분하지 마. 준호 씨의 목소리도 가라앉았다.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나를 달랬다. 나 거의 다 왔어. 어머니 댁에 가서 직접 여쭤볼게.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어머니는 그런 분 아니셔. 내가 알아보고 전화할게. 오해라고? 나도 오해이길 바랐다. 하지만 박유라의 그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내 뺨을 한한 후려친 따귀처럼 화끈거리고 아팠다. 그 화려한 사진들, 자랑 가득한 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댓글들. 모든 것이 지난 3년간 나와 준호 씨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하찮았는지를 소리 없이 비웃고 있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창밖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먹구름 속에서 천둥이 울렸다. 곧 폭우가 쏟아질 기세였다. 지금 내 심정처럼 먹구름이 잔뜩 끼고 번개가 내리쳤다. 시간이 1분 1초, 마치 한 세기처럼 길게 흘러갔다. 나는 휴대폰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준호 씨의 전화를 기다렸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악의적인 장난이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말해주길 바랐다. 그러나 전화기는 끝내 침묵했다. 공포와 분노가 내 마음속에서 번갈아가며 타올랐다. 만약 오해가 아니라면, 시어머니가 정말 그런 짓을 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 씨는 어떻게 할까? 이 집은 어떻게 될까? 모르겠다. 내가 아는 건 단 하나뿐이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나 김지연은 절대로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쾅! 문 밖에서 거대한 소리가 들려왔다. 열쇠를 거칠게 구멍에 꽂고 문을 발로 차서 여는 소리였다. 나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튀어올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문 앞에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가슴을 격하게 들썩이는 박준호가 서 있었다. 이마에는 푸른 힘줄이 돋아났고 눈은 핏발로 가득했다. 결혼하고 몇 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거의 무너져 내릴 듯한 고통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의 셔츠는 빗물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그 모습은 더욱 처절하고 험악해 보였다. 분명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서 답을 들은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답을. 준호 씨, 내가 다가가자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나를 보았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한참 만에야 간신히 한마디를 뱉어냈다. 목소리는 끔찍할 정도로 쉬어 있었다. 지연아, 우리 원숭이 취급당했어. 어머니, 인정하셨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준호 씨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자 눈앞이 빙글 돌았다. 인정하셨다고? 그렇게 그냥 인정하셨단 말인가? 준호 씨는 옆에 있는 신발장에 주먹을 세게 내리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그러시더라. 유라는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니 이번 기회가 소중했대. 당신 다리는 아직 더 참을 만하대. 그리고 그 돈, 당신 돈이라서 당신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쓰는 거래.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우르르쾅, 창밖에서 천둥이 터졌다. 새하얀 번개가 준호 씨의 일그러진 고통스러운 얼굴과 식탁 위에 놓인 눈부신 붉은 지폐 더미를 순간적으로 비췄다. 이 순간 효심이니 가족의 책임이니 3년간의 고생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개소리가 되어버렸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차가운 분노가 이전의 억울함과 슬픔을 대체하며 순식간에 내 온몸을 휩쌌다. 내 손발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극도의 분노로 뜨거워졌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손등으로 얼굴에 눈물 자국을 거칠게 닦아냈다. 눈빛은 차갑고 단호해졌다. 나는 준호 씨를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박준호 씨, 이수모, 당신은 참을 수 있어? 준호 씨의 붉게 충혈된 눈이 나와 마주쳤다. 그 안에도 똑같은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좋아. 나는 식탁으로 걸어가 거의 폭력에 가까운 동작으로 5천만 원 현금을 옆에 있던 커다란 장바구니에 쓸어 담았다. 지익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지퍼를 올렸다. 그리고 그 묵직한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가 신발을 신었다. 동작은 거의 통제 불능에 가까울 정도로 빨랐지만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어디가? 준호 씨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창밖의 폭우를 바라보았다. 입가에 차갑고도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어디 가냐고. 당연히 당신 어머니 댁이지.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했다. 내가 직접 가서 여쭤봐야겠어. 우리가 당신 인공관절 수술하라고 모은 피 같은 돈으로 귀한 따님 유럽 여행 보내서 명품 쇼핑하게 해준 기분이 어떤지 말이야. 그분이 어떻게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내 면전에 대고 말하는지 직접 들어야겠다고. 비바람은 거셌지만 지금 내 마음속의 폭풍은 더 거셌다. 이건 더 이상 돈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본 것이다. 그쪽에서 감히 뺨을 내밀었으니 내가 때려주는 걸 원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는 엄청나게 쏟아졌다. 굵은 빗방울이 차 앞 유리에 부딪혔고 와이퍼를 최고 속도로 작동시켜도 간신히 흐릿한 시야만 확보할 수 있었다. 거리의 네온사인은 빗속에서 뒤틀리고 변형되어 기괴한 추상화처럼 보였다. 차 안의 분위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오직 빗방울이 차 지붕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와 엔진의 둔탁한 굉음만이 들릴 뿐이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5천만 원 현금이 든 장바구니를 꼭 껴안고 있었다. 손가셔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가방은 묵직했다. 단순히 돈의 무게가 아니었다. 우리의 3년 세월이 짓밟힌 굴욕과 분노의 무게였다. 옆자리에 준호 씨 몸이 굳어있는 게 느껴졌다. 운전대를 쥔 손가락 마디는 힘을 주어 하얗게 변했고 손등에는 힘줄이 울퉁불퉁 솟아있었다. 그는 입술을 꽉 다물고 턱선을 날카롭게 세운 채 폭우에 휩싸인 도로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침묵 아래에는 곧 폭발할 화산이 있다는 것을. 어떤 대화도 필요 없었다. 동저딕화의 동구적계의 결의가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고 있었다. 이 순간
우리는 평소처럼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가 아니었다. 같은 적을 향해 함께 돌진할 전우였다. 시어머니의 그 가벼운 한마디,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우리의 3년간의 헌신을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식으로서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얼어붙게 했다. 차는 시어머니가 사는 낡은 빌라 단지 앞에 멈춰섰다. 지하 주차장이 없어 빗물이 바닥에 고여 탁한 시냇물을 이루고 있었다. 준호 씨는 시동도 끄지 않고 차 문을 밀어 열었다. 쾅 하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들었다. 나도 그를 따라 가방을 안고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빗물이 순식간에 머리카락과 얇은 옷을 적셨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이 모든 것을 말려버릴 것 같았다. 계단은 어둡고 축축한 냄새로 가득했다. 우리는 2계단씩 뛰어올라 3층으로 향했다. 발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급하고 무겁게 울려 퍼졌다. 마치 전쟁의 북소리 같았다. 빛바랜 후, 복, 자 스티커가 붙어있는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서서 나와 준호 씨는 서로를 마주보았다. 서로의 눈에서 물러설 수 없는 결의를 읽었다. 준호 씨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 쿵쿵쿵 소리는 둔탁하고 크게 울리며 빗소리를 뚫고 문 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안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약간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이 밤중에 비도 이렇게 오는데?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는 편안한 잠옷 차림에 머리가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방해받은 기색이 역력했다. 문 밖에 물에 빠진 생쥐처럼 온몸에서 살기를 뿜어내는 우리를 보고는 눈에 띄게 굳어졌다. 특히 불을 뿜을 듯 붉어진 준호 씨의 두 눈과 내가 품에 안고 있는 축축하고 불룩한 가방을 보고는 더욱 그랬다. 준호야, 지연아, 너희들 왜 그러니? 비도 이렇게 오는데 뛰어와서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의 얼굴에 스치는 당황스러움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곧애써 꾸며낸 침착함과 걱정으로 가려졌다. 그녀는 몸을 비키며 말했, 얼른 들어와, 어서, 꼴이 이게 뭐니, 감기 걸리겠다. 됐습니다, 어머니, 몇 마디만 하고 바로 갈 겁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문 앞을 막아선 채 들어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나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축축한 장바구니를 바닥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빗물이 내 머리카락 끝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작은 물웅덩이를 만들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애써 시선을 피하려는 시어머니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목소리가 평온하게 들리도록 노력했지만 모든 글자에는 억누를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저희는 그냥 유라유럽 여행 경비 3천만 원이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보러 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순간 변했다. 그것은 위장이 벗겨진 당혹감, 죄책감, 그리고 빠르게 솟아오르는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목소리를 팔도 높여 소리쳤다. 그 목소리에는 허세가 가득했다. 뭐가 어떻게 돼? 유라가 여행 간 게 뭐 어때서? 젊은 애가 나가서 견문 좀 넓히는 게 뭐 나쁘다고. 너희들 지금 이게 무슨 행패야? 견문을 넓힌다고요? 나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다.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3천만 원으로 견문을 넓힌다고요? 어머니,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아세요? 준호 씨가 담배 끊고 술 끊어서 아낀 돈이고 제가 3년 동안 새 옷 한 벌 안 사입고 모은 돈이에요.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해서 살려보겠다고 모은 돈이라고요. 나는 말할수록 격해져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터진 댐의 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저희는 한 푼을 쪼개고 또 쪼개섰었어요. 어머니 다리 고통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게 해드리려고요. 그런데 어머니는요? 돌아서자마자 그 큰 돈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유라한테 줘서 유럽 가서 명품 가방 사고 사치 부리게 하셨잖아요. 저희를 뭘로 보신 거예요? 바보? 등신이에요? 김지연, 너 지금 말 다 했니? 시어머니는 나의 연이은 질책에 밀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체면이 구겨졌는지
창피함에 분노하며 내 코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래, 내가 유라한테 돈 줬다. 어쩔래? 그 돈 내 돈이야? 내 돈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데 어디서 너 같은 외인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야? 외인. 그 두 글자가 독을 바른 비수처럼 내 심장에 깊이 박혔다. 그렇구나. 그분 마음속에 나는 결국 남이었구나. 나의 모든 헌신, 모든 효심도 친딸의 애교 한마디만 못했구나. 어머니, 준호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내 앞을 막아섰다. 키가 큰 그는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박감으로 시어머니를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더 물러서게 했다. 그의 목소리는 극도의 분노로 떨렸지만 차가운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지연이가 외인이라고요? 지연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어머니가 더 잘 아시잖아요. 네, 돈은 어머니 돈이죠. 마음대로 쓰실 권리 있으시죠. 그럼 어머니 다리는 어떡하실 건데요? 의사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목숨 같은 돈으로 유라 여행 보내는 게 어머니 건강보다 더 중요하세요? 유라의 즐거움이 어머니 건강보다 저희가 3년간 소처럼 일하며 고생한 것보다 더 중요하냐고요. 준호 씨의 질책은 글자 하나하나가 피를 토하는 듯했다. 나는 그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보았다. 늘 침착하고 과묵했던 이 남자가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의 편애와 기만에 속속들이 상처받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연이은 질문에 벽으로 몰렸다. 얼굴이 파랗게 하얗게 변하며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결국 그녀는 자포자기한 듯 양손을 펼치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목소리를 날카롭게 세우며 그 가슴 아픈 말을 반복했다. 그래, 내가 유라 예뻐하는 게 뭐 어때서? 내 딸인데 내가 돈 쓰는 게 당연하지.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너희들이 뭔데 날 가르치려 들어? 내 다리는 너희들 신경 쓸 거 없어. 아파 죽든 말든 내버려둬. 마음대로 쓰시겠다고요. 준호 씨는 그 말을 나지막이 반복하더니 짧고 처절한 냉소를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어두운 복도에 울려 퍼지며 끝없는 비애와 조소를 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시어머니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 눈빛은 한치의 온기도 없이 차가웠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고 느리게 말했다. 좋아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마지막 힘을 모으는 듯 했다. 그리고는 핵폭탄 같은 말을 던졌다. 어머니 돈 어머니 마음대로 쓰시는 거 저희가 상관할 바 아니죠. 그럼 예전에 저희 집 살 때 보태주신 아파트 계약금 5천만 원 내일 당장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드리겠습니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시어머니 얼굴의 오만함과 뻔뻔함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듯 굳어졌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지고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공포가 가득했다. 그렇다, 공포. 갑작스러운 거대한 공포였다. 그녀는 입을 벌리고 목이 졸린 듯 컥컥 하는 소리를 냈다.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한 글자도 뱉지 못하고 그저 허공에 손을 휘저었다. 몸이 비틀거리며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이 반응 정상이 아니었다. 아주 이상했다. 만약 그 5천만 원이 정말 그녀의 말처럼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는 돈의 일부였다면 우리가 돈을 갚겠다고 했을 때 기껏해야 화를 내거나 우리가 일부러 심술을 부린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절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에 질려서는 안 되었다. 나와 준호 씨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서로의 눈에서 강한 의혹과 불길한 예감을 읽었다. 준호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거의 주저앉을 뻔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저희가 돈 갚아드린다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아니면 그 돈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소리쳤다. 아, 아니야. 무슨 문제가 있어. 그 돈 내 돈 맞아. 너희들 갚지 마. 절대 갚지 마.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시선을 피했다. 당황한 모습이 거의 정체를 드러낼 지경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추측을 더욱 확신하게 했다. 그 5천만 원 계약금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준호 씨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 거의 시어머니 코앞까지 붙어 섰다. 강한 압박감에 시어머니가 움츠러들었다. 어머니, 준호 씨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의심의 여지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 5천만 원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반드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온몸을 떨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이번에는 불쌍한 척하는 게 아니었다. 정말로 두려워하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막무가내로 떼를 쓰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아들한테 이런 취급을 당하나. 나 못 살아. 하지만 이번에는 나와 준호 씨 모두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진실을 덮으려는 저 노인을 보며 내 마음에는 동정심 대신 차가운 조소만이 가득했다. 그렇구나. 그녀의 당당함, 그녀의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쓴다는 그 말 뒤에는 이렇게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구나. 열린 문으로 비바람이 들이쳤다. 시어머니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더욱 심하게 흩날렸다. 복도의 센서 등은 소리가 없어지자 탁 소리를 내며 꺼졌다. 오직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문 앞에 이 기괴하고 처참한 장면을 비추고 있었다. 준호 씨는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바닥에 놓인 5천만 원 현금이 든 축축한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지연아, 가자. 그의 손바닥은 차가웠지만 이상할 정도로 힘껏 쥐고 있었다. 우리는 돌아서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시어머니의 절망적인 울음소리와 밖에 거센 비바람을 함께 뒤로 한 채 차에 다시 앉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보다는 빙산의 일각을 본 듯한 무거움과 의심이 더 컸다. 그 5천만 원 계약금, 설마.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켰다. 준호 씨는 심호흡을 하고 차에 시동을 걸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내일 내가 가서 알아볼게. 이 돈 반드시 어떻게 된 건지 밝혀내야 해. 차는 천천히 단지를 빠져나와 빗속의 도로로 합류했다. 헤드라이트가 빗줄기를 가르며 앞에 미지의 길을 비췄다. 나는 알았다. 오늘 밤의 대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비정상적인 공포는 물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와 준호 씨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었다. 편애로 인해 시작된 이 가정의 폭풍은 결국 모든 사람을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일 운명이었다. 차는 폭우 속을 달렸다. 와이퍼가 단조롭게 좌우로 움직이며 잠시 맑은 시야를 열어주었지만 이내 빽빽한 빗줄기에 다시 덮였다. 차 안에는 축축한 습기와 거의 응고된 듯한 침묵이 감돌았다. 이전의 분노는 마치 빗물에 꺼진 숯불처럼 겉으로는 불꽃이 없었지만 속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실망, 배신감, 거대한 의심이 뒤섞인 더욱 숨막히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조수석 등받이에 기대어 창밖으로 흐릿하게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았다. 네온 사인의 불빛이 수증기 속에서 비현실적인 빗무리로 퍼져나갔다. 마치 방금 시어머니 댁 앞에서 겪었던 그 장면처럼 황당하고도 가슴 아팠다. 뒷좌석에 놓인 돈가방은 이제 없었지만 그 보이지 않는 무게는 여전히 내 마음을 짓눌렀다. 묵직하게 우리의 3년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를 상기시켰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시어머니의 날카롭고도 막무가내인 목소리,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갑작스러운, 거의 무너질 듯한 공포스러운 표정이 내 머릿속에서 번갈아 떠올랐다. 편애하는 부모는 세상에 드물지 않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마저 돌보지 않고 심지어 거짓말로 그 편애를 유지하며 들통난 후에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은 나를 소름 끼치게 했다. 특히 그 외인이라는 말은
내 마음속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에 대한 마지막 환상마저 산산조각 냈다. 나는 슬쩍 운전하는 준호 씨를 쳐다봤다. 그는 입술을 꽉 다물고 턱선을 여전히 날카롭게 세우고 있었다. 운전대를 쥔 손가락 마디는 힘을 주어 하얗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아까 시어머니 댁 앞에서처럼 불을 뿜을 듯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고통이 섞인 차가움이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은 후 피가 얼어붙는 듯한 한기였다. 나는 그 마음의 상처가 나보다 결코 가볍지 않으며 오히려 더 깊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30년 넘게 엄마라고 부른 사람이었으니까. 준호 씨, 내가 나지막이 불렀다. 이전에 격한 감정과 비를 맞은 탓에 목소리가 조금 쉬어 있었다. 그는 응하고 짧게 대답했다.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별다른 감정이 없었다. 그 5천만 원 계약금 말이야. 나는 망설이다가 우리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자리 잡은 거대한 의문을 꺼냈다. 어머니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 돈에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가 갚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은 아니었을 거야. 준호 씨의 목을 대가 한 번 움직였다. 몇 초간 침묵하던 그는 천천히 말했다. 알아. 내일 내가 은행에 가서 알아볼게. 그의 어조는 평온했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편애해서 딸에게 3천만 원을 여행 경비로 준 문제가 아니었다. 그 5천만 원의 아파트 계약금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시한폭탄처럼 오늘 밤의 충돌로 인해 우연히 뇌관이 당겨진 것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이미 깊은 밤이었다.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가 더욱 마음을 어지럽혔다. 우리 둘 다 흠뻑 젖어 춥고 지쳤지만 누구도 먼저 씻고 옷을 갈아입을 마음이 없었다. 동병상련의 처참함과 함께 싸워야 한다는 절박감이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었다. 준호 씨는 젖은 겉옷을 벗어 던지고 곧장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수건으로 머리를 대충 말렸다. 거울에는 창백하고 지친 내 얼굴이 비쳤다. 눈은 울고 분노한 탓에 약간 부어 있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남은 상처 외에도 파괴 후 새로 세워진 듯한 차가움과 명료함이 있었다. 예전에는 늘 문제를 덮고 어른을 공경하며 가정의 표면적인 화목을 지키려고만 했다.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좀 편애하더라도 친딸이니까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현실은 내 뺨을 흔흔 때리며 알려주었다. 일방적인 양보와 헌신은 이해와 소중함이 아니라 더욱 심해지는 무시와 짓밟음을 가져올 뿐이라고. 오늘 밤 시어머니는 직접 그 따뜻한 정이라는 가면을 찢어버렸다. 그것도 좋다. 이제 다들 가면 쓰고 살지 말자. 침실에서 나오니 서재에서 준호 씨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그의 등 뒤에 서서 가볍게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어깨 근육은 굳어 있었고 그의 내면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그의 개인 인터넷 뱅킹 거래 내역 페이지가 떠 있었다. 그는 몇 년 전 우리가 집을 살 때의 이체 기록을 찾고 있었다. 찾았어. 준호 씨가 마우스로 한 기록을 클릭했다. 날짜는 우리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직후였다. 이체 금액 50 0 0원. 송금인 최순자 시어머니 성함. 수취인 박준호. 모든 것이 문제없어 보였다. 이 돈을 처음에 시어머니께서 주실 때 평생 모은 돈을 꺼내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라며 대출을 너무 많이 받지 말고 부담을 줄이라고 하셨다. 당시 나와 준호 씨는 매우 감동했다. 시어머니께서 평소에는 좀 인색하시지만 큰일에는 아낌이 없으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시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금 이 기록을 보니 의문투성이었다. 이 돈, 어디서 왔는지 조회할 수 있어? 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은행 거래 내역은 보통 송금자와 수취인, 금액만 표시되고 송금인의 자금 출처는 보이지 않는다. 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다.
미간의 주름이 더욱 깊어졌다. 일반 조회로는 안 보여. 어머니 계좌에 당시 거래 명세서를 떼어봐야 하는데 그러려면 본인 동의나 법적 절차가 필요해. 그건 불가능했다. 공기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우리의 의심이 틀린 걸까? 시어머니는 단지 편애가 심하셨고 그 5천만 원은 정말 그녀 자신의 저축이었을까? 하지만 아까 그 공포에 질린 표정은 어떻게 설명할까? 아니야. 준호 씨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지연아, 기억나? 그때 어머니가 이 돈 주실 때 한 번에 당신이 쓰시는 월급 통장에서 이체해 주신 게 아니었어. 그의 말에 내 흐릿한 기억도 되살아났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당시 시어머니는 돈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어서 이 돈을 모으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셨다. 아마 두세 번에 걸쳐 나누어 주셨던 것 같다. 맞아, 기억나. 한 번은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서 주셨고 나머지 두 번이 이체였어. 그런데 그 이체가 늘 쓰시던 계좌에서 온 건지는 내가 미처 확인 못했어. 준호 씨는 즉시 컴퓨터를 다시 조작했다. 조회 기간을 넓혀 그 시기의 모든 입금 기록을 꼼꼼히 살폈다. 역시나 그 5천만 원 이체 기록 외에 며칠 전에 상대적으로 소액인 두 건의 입금 기록이 준호 씨 계좌에 더 있었다. 한 건은 2천만 원, 또 한 건은 1천만 원. 그리고 송금인은 최순자가 아니었다. 2천만 원을 보낸 사람은 김영이라는 이름이었고 1천만 원을 보낸 사람은 이미숙이라는 이름이었다. 이 두 이름, 나와 준호 씨는 모두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는 은퇴한 동료 교사분들이셨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준호 씨의 얼굴도 극도로 굳어졌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지금이 깊은 밤이라는 것도 잊은 채 한 번으로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여보세요? 준호니? 이렇게 늦게 웬일이야? 수화기 저편에서 김영희 이모님의 잠결 섞인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모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게 전화드려서요. 준호 씨는 최대한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4년 전쯤에 저희 어머니 최순자 여사께 2천만 원 빌려주신 적 있으세요? 수화기 저편이 몇 초간 조용했다. 김영희 이모님의 목소리에 망설임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준호야, 그건 왜 묻니? 다 옛날 일인데. 이모님, 꼭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준호 씨의 어조에는 거절할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김영희 이모님은 한숨을 쉬었다.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내 어머니가 네가 집 사는데 계약금이 좀 모자라다고 급하게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더구나. 연말에 적금 타면 바로 갚겠다고 해서 빌려줬지. 그리고 몇 달 안 돼서 갚았어. 왜? 무슨 일이라도 있니? 아닙니다, 이모님. 감사합니다. 주무시는데 방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 씨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이미숙 이모님께는 더 전화할 필요도 없었다. 상황은 이미 명백했다. 우리가 4년 동안 감사해야 하며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우리를 지원해 주셨다고 믿었던 그 5천만 원 계약금 중 최소 3천만 원은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은 현금으로 주셨으니 그 출처 역시 의심스러웠다. 아마 그것도 빌린 돈일 가능성이 높았다. 한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와 순식간에 온몸을 휩쌌다. 나는 서재 책상 가장자리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거짓말이 거대한 그물처럼 우리를 꽁꽁 묶어 숨막히게 했다. 시어머니는 편애했을 뿐만 아니라 허영심도 강했다. 그녀는 빚을 내서까지 관대한 시어머니인 척했고 우리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그동안 그 빚을 몰래 갚아오셨던 걸까? 그래서 그녀의 연금이 항상 빠듯해 보였던 걸까? 그래서 우리가 5천만 원 수술비를 다 모았을 때 그렇게 죄책감 어린 얼굴로 우리에게 부담을 준다고 하셨던 걸까? 그녀의 돈은 이미 이전의 빚을 메우고 딸의 끝없는 요구를 들어주느라 바닥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5천만 원을 갚겠다고 했을 때 그 귀신 본 듯한 공포도 설명이 된다. 그 돈을 그녀는 도저히 내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돈의 진짜 출처를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었다. 일단 우리가 돈을 갚으러 가면 그녀가 빚을 내서 생색냈던 일이 즉시 탄로 날 것이었다. 그녀가 수년간 유지해온 좋은 시어머니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질 테니까. 허. 준호 씨가 낮고 비통한 웃음소리를 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고개를 젖히고 천장을 바라봤다. 눈에는 텅 빈 절망과 깊이 우롱당한 고통이 가득했다. 나 진짜 바보였어. 정말 어머니가 그냥 좀 편해하실 뿐 마음속으로는 날 아끼신다고 믿었어. 진심으로 그분 다리 아픈 걸 걱정하고 수술비 모으려고 목숨 걸고 일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메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나는 다가가 그의 등 뒤에서 그를 꼭 껴안았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 있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기념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는 것을. 신뢰가 한번 얼어붙으면 다시 녹이기는 어렵다. 준호 씨. 나는 그의 차가운 등에 얼굴을 기댔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시어머니의 행동은 이미 편애의 범주를 넘어섰다. 이것은 기만이고 이용이다. 그녀는 우리의 효심을 이용해 자신의 허영심과 딸의 사욕을 채웠다. 심지어 우리가 의심하는 것처럼 그녀가 수술을 계속 미루며 아직 참을 만하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수술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나 우리가 돈 모으는 게 힘든 걸 알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계속 효도해서 자신의 경제적 압박을 덜어주길 바랐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준호 씨는 심호흡을 하고 그의 몸 앞에 있던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힘이 강했다. 당연히 이대로 안 끝내. 그의 목소리는 침착함을 되찾았다. 결심을 굳힌 후에 한기가 섞인 침착함이었다. 내일 박유라를 만나러 갈 거야. 그렇다, 박유라. 3천만 원을 펑펑 쓰고 인스타그램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에게 감사하다고 자랑하던 그 핵심 인물. 시어머니가 빚을 내서 생색낸 이유의 대부분은 아마 이미 빠진 독 같은 딸을 채우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시어머니에게서는 더 이상 진실을 들을 수 없다. 하지만 머리는 단순하고 입이 가벼운 그 시누이에게서는 어쩌면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 창밖의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다. 밤은 깊고 고요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우리 가족에게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 나와 준호 씨는 절대로 마음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위장을 찢어밟기고 이 화목해 보이는 가정의 표면 아래에 얼마나 추악한 계산과 거짓말이 숨겨져 있는지 봐야만 했다. 그 5천만 원 현금은 여전히 장바구니에 조용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변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 효심의 증거가 아니었다.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잠을 잤다기보다는 마음이 산산조각 난 두 사람이 차가운 신뢰의 폐허 위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겨우 아침을 맞이했다. 비온 뒤에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세상과 무관한 듯한 밝음을 선사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잿빛 마음을 더욱 차갑게 했다. 준호 씨는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아니, 거의 눈을 붙이지 못한 것 같았다. 내가 침실에서 나왔을 때 그는 이미 부엌에서 말없이 우유를 데우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옆얼굴 윤곽을 그렸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이 나 있었다. 눈 밑은 짙은 그늘이 져 온몸에서 피곤하고도 냉랭한 기운이 풍겼다. 예전의 온화한 분위기는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고치를 뚫고 나온 듯한 날카로움과 거리감이 채우고 있었다. 좀 마셔. 그가 내 앞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밀어주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나는 컵을 받았다. 따뜻한 온기가 잠시나마 한기를 쫓아주었다. 우리는 말없이 간단한 아침을 먹었다. 식탁 구석에는 어젯밤의 그 축축한 장바구니가 여전히 눈에 거슬리게 놓여 있었다.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박유라랑 약속 잡았어. 준호 씨가 컵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동작은 느리고 의도적이었다. 마치 힘을 모으는 것 같았다. 10시에 개 오피스텔 근처 카페에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도 놀랍지 않았다. 이것은 필연적인 수순이었다. 시어머니에게서는 더 이상 진실을 들을 수 없었다. 남은 것은 막무가내와 상황을 모면하려는 연기뿐이었다. 그리고 박유라, 응석바디의 입이 가벼운 그 철없는 아이는 모든 위장을 벗겨낼 최고의 돌파구였다. 나도 같이 갈게. 내 어조는 평온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이것은 그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우리가 함께 마주해야 할 진실이었다. 나는 직접 들어야 했다. 목숨을 구하는 돈으로 유럽에서 호사를 누린 그 동생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준호 씨는 나를 한번 보더니 반대하지 않고 짧게 그래라고만 말했다. 9시 반에 우리는 집을 나섰다. 햇살은 좋았고 거리는 빗물에 깨끗하게 씻겨 있었지만 우리 마음속의 어둠까지 비추지는 못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어젯밤의 배신감에 불타던 분노와는 달랐다. 그 대신 전쟁터에 나가는 듯한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박유라는 소위 영앤리치들이 모여 산다는 고급 오피스텔에 살았다. 월세가 상당했지만 그 대부분도 시어머니가 대주고 있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창가 조용한 자리에 앉아 준호 씨는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켰다. 새까만 액체가 지금 우리 심정과 꼭 닮아 있었다. 10시 5분이 되어서야 박유라가 느긋하게 나타났다. 그녀는 신상 명품 캐주얼 옷을 입고 한정판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얼굴에는 정성 들인 화장을 하고 의기양양한 모습이었다. 온몸에서 나 방금 휴가 다녀와서 기분 최고야라는 자랑이 뚝뚝 묻어났다. 우리를 보고 그녀는 과장되게 손을 흔들며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걸어왔다. 진한 향수 냄새가 순식간에 퍼졌다. 오빠, 형님, 오늘 웬일로 저를 다 부르셨어요? 그녀는 히히덕거리며 자리에 앉아 멋대로 웨이터를 불러 비싼 시그니처 메뉴를 주문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를 보았다. 눈빛에는 은근한 우월감과 무심함이 섞여 있었다. 제 인스타 사진 보셨나 보네? 유럽 가고 싶으시죠? 진짜 최고예요. 다음에 가실 거면 제가 코스 짜드릴게요. 그녀는 신나서 떠들었다. 나와 준호 씨의 얼음장 같은 표정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박유라. 준호 씨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압박감이 담겨 있어 박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너 부른 건 내 유럽 여행 경비 3천만 원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려고 온 거야. 준호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시선은 톱날처럼 날카롭게 그녀를 향했다. 박유라는 이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눈빛이 흔들렸다. 이내 입술을 삐죽 내밀며 늘 그랬듯 애교 섞인 말투로 말했다. 오빠, 그건 왜 물어요? 당연히 엄마가 주셨죠? 엄마가 저 예뻐서 견문 넓히라고 협찬해 주신 거잖아요? 뭐 문제 있어요? 그녀는 말하며 일부러 새로 산 값비싼 팔찌를 흔들어 보였다. 이것도 엄마가 기념품으로 사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너를 예뻐하신다고? 내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어머니가 너 3천만 원 협찬해서 유럽 견문 넓혀주시는 동안 어머니 무릎이 아파서 걷지도 못할 지경인 건 알았니? 인공관절 하나 바꾸는데 얼마 드는지 알아? 박유라는 내 질문에 당황한 듯 얼굴에 혼란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불만으로 바뀌었다. 형님, 그게 꼭 제가 엄마 돈 써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엄마 다리는 원래 안 좋으셨잖아요. 하루 이틀 된 일도 아니고 그리고 오빠랑 형님 있잖아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두 분이 효심이 깊어서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고. 저는 제 미래를 위해서 견문을 넓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요. 기가 막혔다. 미래를 위한 투자, 견문 넓히기라니. 나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다. 컵에 담긴 뜨거운 커피를 그 무지하고 이기적인 얼굴에 끼얹고 싶은 충동을 참았다. 박유라, 준호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옆자리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다. 그의 관자놀이 혈관이 툭툭 튀었다. 극도로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게 분명했다.
어머니 연금이 얼마인지 너나 나나 잘 알잖아. 어디서 3천만 원이 나서 너한테 여행을 보내주시겠어? 그리고 네가 평소에 쓰는 월세, 가방 사는 돈, 옷 사는 돈, 그건 다 어디서 나오는 건데? 엄마가 돈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알아? 박유라는 준호 씨의 전에 없던 엄한 태도에 겁을 먹고 목을 움츠렸다. 하지만 여전히 입은 살아서 버텼다.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엄마 돈, 엄마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건데, 그냥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는 게 질투나서 그러는 거지? 엄마가 그랬어? 당신 돈은 당신 마음대로 쓰는 거라고. 오빠랑 형님이 상관할 바 아니라고. 또 그 말이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은 시어머니가 우리를 상대하는 방패일 뿐만 아니라 딸에게 주입한 성검이었던 모양이다. 어머니 돈이라고? 준호 씨가 지독히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박유라를 쏘아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그럼 내가 말해주지. 예전에 나랑 네 형수가 집 살 때 어머니가 주신 계약금 5천만 원, 그중 3천만 원은 김영희 이모님이랑 이미숙 이모님한테 빌린 돈이야. 어디 한번 말해봐. 이게 어머니 자기 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말은 폭탄처럼 박유라의 머리 위에서 터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눈이 동그래지며 믿을 수 없다는 공포가 가득했다. 어젯밤 시어머니와 똑같은 공포였다. 아닐 거야. 거짓말이지? 그녀는 날카롭게 반박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우리를 쳐다보지 못했다. 김영희 이모님이 직접 인정하셨어. 지금 전화해서 들어볼래? 준호 씨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박유라를 짓눌렀다. 그녀는 당황했다.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손가락으로 비싼 가방 체인을 무의식적으로 비틀었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어떡해. 엄마는 그런 말 안 하셨는데. 그냥 돈 있다고만 하셨는데. 당연히 너한테는 말 안 했겠지. 내가 차갑게 말을 이었다. 마음이 얼음장 같았다. 내 앞에서는 뭐든지 다 해주는 전능한 엄마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니까 몰래 빚을 내서라도 내 낭비를 채워주려고 하셨겠지. 박유라, 너 올해 몇 살이야? 졸업한 지 몇 년 됐어? 엄마한테 손 벌리는 거 말고 이 집을 위해서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네가 이번에 펑펑 쓴 유럽 여행 3천만 원이 어쩌면 엄마 건강이랑 맞바꾼 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나의 질책은 채찍처럼 박유라를 후려쳤다. 그녀는 빚디라는 진실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어쩌면 우리의 전에 없던 엄한 태도에 겁을 먹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불쌍한 척이 아니었다. 억울함과 혼란이 섞인 눈물이었다. 나는 몰랐어요. 엄마가 안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냥 걱정 말고 놀다 오라고만 하셨는데. 그녀는 흐느끼며 횡설수설했다. 지난번에 코 수술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엄마가 아무 말 없이 500만 원 보내주셨고, 지지난 분기 오피스텔 월세도 엄마가 적금 탔다고. 그녀의 말은 둔한 칼날처럼 나와 준호 씨의 마음을 난도질했다. 코 수술 500만 원, 월세 3천만 원 여행뿐만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딸에 대한 지원은 밑 빠진 독처럼 전방위적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바보처럼 그녀의 목숨을 구할 5천만 원을 위해 3년간 고통스럽게 버텼다. 준호 씨의 얼굴은 이미 안 좋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것은 거의 잿빛에 가까운 절망과 분노였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힘없이 기대며 눈을 감았다. 가슴이 격하게 오르내렸다.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았다. 카페에 흐르는 잔잔한 음악이 이 순간 유난히 거슬렸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박유라의 눈물 젖은, 그러나 여전히 허영심을 감추지 못하는 얼굴을 비쳤다. 그리고 잿빛이 된 우리 얼굴도 비쳤다. 지독히도 아이러니한 그림이었다. 진실은 종종 상상보다 더 추악하다. 시어머니는 단지 편애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의 자멸에 가까운 방식으로 영원히 자라지 않는 이 거대한 딸을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나와 준호 씨의 효심은
그들 모녀의 기형적인 헌신과 갈취극 속에서 가장 우스꽝스럽고 비참한 주인공이 되었다. 박유라는 여전히 엉엉 울며 불평했다. 왜 다들 나한테만 그래? 나는 엄마 돈이 그런 돈인 줄 몰랐단 말이야. 나와 준호 씨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서로의 눈에서 같은 생각을 읽었다. 이 아이에게는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 그녀는 영원히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당연하고 모든 잘못은 남의 탓이다. 준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테이블에 지폐 몇 장을 던져 커피값을 계산했다. 그는 여전히 흐느끼는 박유라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다. 박유라, 네 앞가림은 네가 알아서 해. 어머니 일도 네가 가서 잘 생각해봐. 그는 말을 마치고 내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떠났다. 카페 밖의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박유라에게서 일부 진실을 얻어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진실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고 추악하게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빚을 내서 생색냈고 딸을 무한정 지원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단지 편애하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어쩌면 더 많은 숨겨진 빚을 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썩은 상처였다. 준호 씨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여전히 차가웠다. 집에 가자. 그가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제대로 생각해 봐야 해. 이 싸움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다. 카페에서 나와 차에 앉아 세상이 방음유리로 차단된 듯 우리 둘의 거칠고 억눌린 숨소리만 남았다. 햇살이 앞유리를 통해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마음속의 차가운 황무지까지는 비추지 못했다. 박유라가 무심코 털어놓은 말들은 얼음 조각이 밝힌 비수처럼 시어머니의 위선적인 가면을 찢었을 뿐만 아니라 더 깊고 더러운 진실을 피투성이로 우리 앞에 펼쳐놓았다. 코 수술 500만 원, 분기별 오피스텔 월세 수백만 원, 그리고 이전에 있었을 각종 명목의 지원과 방금 터진 3천만 원 유럽 여행까지. 이것은 단순한 편애가 아니었다. 이것은 수년간 지속된 거액의 일방적인 흡혈이었다. 그리고 시어머니, 우리 앞에서는 늘 고고하고 심지어 인색해 보이기까지 했던 그 노인이 딸 앞에서는 거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산타클로스를 연기하고 있었다. 심지어 빚을 내서까지 그 기형적인 관대함을 유지했다. 준호 씨는 바로 차를 출발시키지 않았다. 그는 양손으로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는 힘을 주어 하얗게 변했고 손등의 힘줄은 뒤틀린 지렁이처럼 솟아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앞머리가 눈을 가리고 있었지만 꽉 담은 턱선과 미세하게 떨리는 어깨를 볼 수 있었다. 소리 없는 거대한 슬픔과 분노가 그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박유라의 말이 그에게 얼마나 파괴적인 충격을 주었는지 알았다. 그것은 단지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념의 붕괴였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약간의 편애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는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그 자리에는 허영심 많고 어리석으며 딸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자신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아들을 속이기까지 하는 낯선 노파만이 남았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차갑고 굳은 손등을 가볍게 덮었다. 이럴 때 어떤 말도 무의미했다. 오직 이 소리 없는 위로만이 미약한 온기를 전할 수 있을 뿐이었다. 한참 후에야 준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로 가득했지만 이전에 터질 듯한 고통과 혼란은 극도로 차갑고 거의 잔인할 정도의 명료함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그것은 마음이 죽은 후에 모든 감정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직 이성과 결단만이 남은 눈빛이었다. 집에 가자. 그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사포로 문지른 듯 거칠었다. 장부 정리하자. 두 단어, 간결했지만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렇다. 장부 정리. 더 이상 추측과 감정적인 대치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시어머니가 우리 몰래 박유라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지,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우리가 모르는 다른 빚은 없는지. 이것은 마치 종기 같았다. 완전히 절개해서 안의 모든 썩은 부분을 확인해야만 어떻게 치료할지 또는 치료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할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분위기는 물이 뚝뚝 떨어질 듯 무거웠다. 준호 씨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이번에는 자신의 은행 거래 내역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 공동계좌에 지난 몇 년간의 큰 지출, 특히 시어머니께 드린 돈과 우리가 수술비를 모으기 위해 만들었던 적금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종이와 펜을 꺼내 박유라가 흘린 정보와 김영희 이모님이 확인해준 대출을 바탕으로 시어머니 쪽에 가능한 자금 흐름을 그려나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화창한 봄 햇살을 바라봤다. 마음은 한겨울이었다. 지난 3년간의 하루하루가 떠올랐다. 나와 준호 씨가 배달 음식 몇만 원 아끼고 기뻐했던 일, 마트 할인 상품을 샀다고 좋아했던 일. 알고 보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 아낀 돈은 그 집 딸의 즉흥적인 여행, 코 수술, 몇 달치 월세에 불과했다. 이 인식이 가져온 굴욕과 분노가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서재에서 집중하며 냉정하게 앉아있는 준호 씨의 옆모습을 보고 나는 침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증거였다. 다음 대치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줄 차가운 숫자들. 시간은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오직 준호 씨의 키보드 치는 소리와 펜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가끔 그는 고개를 들어 나에게 특정 시점이나 금액에 대해 한두 가지 질문을 했다. 우리의 대화는 짧고 절제되어 있었다. 마치 엄숙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 같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준호 씨가 서재에서 나왔다. 손에는 프린트된 A사 용지 몇 장과 숫자로 가득 찬 메모지가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아까보다 더 창백했지만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지연아, 이리 와서 봐. 그가 나에게 종이를 건넸다. 종이 왼쪽에는 우리의 명백한 지출 내역이 있었다. 지난 3년간 매달 고정적으로 시어머니께 드린 생활비 50만 원. 시어머니가 물가가 올라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셔서 우리는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고 병원에 가거나 약을 살 때마다 우리가 드린 돈은 많게는 100만 원, 적게는 20, 30만 원씩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수술비를 위해 따로 만든 계좌에 매달 15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한 기록. 그 옆에는 우리가 그 150만 원을 채우기 위해 어떻게 각종 지출을 줄였는지에 대한 메모도 적혀 있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가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한 시어머니의 박유라에 대한 지출 내역이 있었다. 분명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유럽 여행 30, 0, 0원, 확인됨. 코 수술, 약고, 0, 0원, 박유라 진술. 지난 2년간 오피스텔 월세 지원. 그녀가 사는 동네 시세로 추정. 매달 최소 80만 원. 2년간 일, 920만 원 이상. 각종 명품 가방, 의류, 화장품, 정확한 추산 불가. 박유라의 소비 습관으로 보아 매년 수백만 원 이상. 기타 미확인 지원금. 두 내역을 비교하니 충격적이었다. 우리 쪽은 시냇물처럼 꾸준하고 기록이 명확한 효심의 지출이었다. 모든 돈에는 우리 삶의 압박과 땀이 묻어 있었다. 반면 시어머니 쪽에서 박유라에게 흘러간 돈은 마치 댐의 수문을 연듯 거세고 불분명한 낭비였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것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거, 준호 씨가 메모지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숫자를 가리켰다. 김영희 이모님 2천만 원, 이미숙 이모님 1천만 원. 이건 아파트 계약금 5천만 원 중 일부일 뿐이야. 어머니 연금 계좌에는 그렇게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어. 내 생각엔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빌렸거나 우리가 모르는 다른 돈을 썼을 가능성이 커. 그 추측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만약 숨겨진 빚이 더 있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시어머니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이미 텅 비어버린 댐 같았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댐의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다. 준호 씨,
나는 그 가슴 아픈 종이를 내려놓았다. 충격과 분노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건 더 이상 편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우리 집, 우리 둘을 딸을 부양하기 위한 현금 인출기이자 방패막이로 쓴 거야. 그는 우리의 효심으로 자신의 양심을 위로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다른 곳에서 빌린 돈으로 우리에게 생색을 내고 감사함을 느끼게 한 뒤 자신의 실제 수입과 우리가 준 돈 대부분을 박유라라는 밑 빠진 독에 쏟아부었을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의심하는 것처럼 수술을 계속 미루는 것도 수술비 구멍이 너무 커서 자신의 실제 재정 상태가 드러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냥 다리 아픈 건 참을 수 있지만 딸의 물질적 풍요는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어떤 가능성이든 충분히 소름 끼쳤다. 준호 씨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안에는 차가운 결단만이 남아있었다. 지연아. 그가 나를 보았다.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명료했다. 이 집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 나는 그의 뜻을 알았다. 시어머니의 행동은 이미 선을 넘었다. 단지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만이고 이용이며 우리를 전혀 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내가 물었다. 단판. 준호 씨가 두 글자를 뱉어냈다. 단호했다. 하지만 어젯밤처럼 감정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이 장부를 그분 앞에 내놓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빚이 얼마나 더 있는지 알아내야 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빛이 창밖의 화창한 하늘을 향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 그리고 나서 선을 긋는 거야. 우리가 책임져야 할 건 책임지겠지만 우리가 짊어질 필요 없는 짐은 단 한 푼도 우리한테 떠넘길 생각 못하게 할 거야. 나는 그의 냉정한 옆모습을 보았다. 한때 어머니에 대한 깊은 애정, 심지어 약간의 우직한 효심까지 품고 있던 박준호는 이미 죽었다. 살아남은 것은 현실에 눈을 뜨고 자신의 작은 가정을 지켜야만 하는 남편이었다. 내 마음은 복잡했다. 아픔과 증오가 있었지만 또한 모든 것을 부수고 새로 시작하는 듯한 홀가분함도 있었다. 좋아. 나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나도 함께할게. 따뜻한 정과 효심으로 진심을 얻을 수 없다면 규칙과 경계선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3천만 원 여행 경비로 촉발된 이 가정의 폭풍은 이제 모든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와 준호 씨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차가운 장부가 우리의 다음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 후 이틀 동안 나와 준호 씨는 태엽을 감은 기계처럼 바쁘고 조용하게 움직였다. 우리는 시어머니 댁에 다시 가지 않았고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다. 관계가 틀어진 후에 차가운 대치 상태는 시간이 필요했고 우리에게도 다음 그리고 결정적인談판을 위한 충분한 냉정과 힘을 모을 시간이 필요했다. 준호 씨는 몇몇 경로를 통해 시어머니가 주로 사용하시는 은행 계좌의 최근 몇 년간 거래 내역을 대략적으로 파악했다. 합법적인 방법, 주로 가족으로서 업무 대리를 할 때 접할 수 있는 정보와 시어머니가 이전에 흘렸던 단편적인 정보를 종합하여 추론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어머니의 연금 계좌는 거의 매달 바닥을 드러냈고 몇몇 출처불명의 거액 지출 시점은 박유라가 새 가방이나 여행을 자랑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계좌에는 그녀가 예전에 말했던 만기적금 입금 흔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출처불명의 소액 자금이 몇 차례 입금된 흔적이 있었다. 새로운 대출일 가능성이 높았다. 동시에 우리는 상세한 장부 비교 목록을 정리했다. 왼쪽에는 우리의 명확한 지출 내역, 오른쪽에는 우리가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한 시어머니의 박유라에 대한 지출, 그리고 그 계약금 중 확인된 대출 내역. 하얀 종이 위의 차가운 숫자들은 그 어떤 절규 섞인 비난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한 번 걸려왔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떠보는 듯한 그리고 은근한 아양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의 충돌이나 5천만 원 계약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그저 다리가 더 아픈 것 같다고만 모호하게 말했다. 준호 씨가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는 거의 냉담할 정도로 평온했다. 알겠습니다. 많이 아프시면 119 부르시거나 유라더러 병원에 모셔다 달라고 하세요. 라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의 마음속 상처가 잔인한 방식으로 빠르게 아물어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단판의 시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왔다. 사흘째 오후, 준호 씨는 시어머니 이웃인 아주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시어머니 댁에서 무거운 물건이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 걱정된다는 다급한 목소리였다. 준호 씨의 얼굴색이 순간 변했다. 마음은 차갑게 식었지만 만에 하나 정말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우리는 즉시 시어머니 댁으로 차를 몰았다. 가는 내내 준호 씨는 차를 쏜살같이 몰았고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복잡하고 차가운 결의가 섞여 있었다. 비상 열쇠로 문을 열자 희미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안방에서 억눌린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가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다. 뒤틀린 무릎을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옆에는 넘어진 의자가 있었다.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내려다 다리를 헛디뎌 넘어진 모양이었다. 어머니! 준호 씨가 한달음에 달려가 몸을 숙여 그녀를 부축하려 했다. 움직이지 마. 다리를 못 움직이겠어. 시어머니는 아픔에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를 보고 그녀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부끄러움, 고통, 그리고 의지할 곳을 찾은 안도감. 구급차 불러. 나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다. 이젠 분주한 시간이 흐른 후 시어머니는 구급차에 실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했다. 결과는 금방 나왔다. 무릎 관절에 오래된 부상이 악화되었고 경미한 골절이 동반되었다. 즉시 입원하여 부기를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를 시작한 후 최대한 빨리 인공관절 교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운이 좋아서 경미한 골절로 끝났지만 다음에 또 넘어지면 대퇴골두 괴사나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수술을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통증과 공포로 초췌하고 가엾어 보였다. 그녀는 나와 준호 씨가 분주하게 입원 수속을 밟고 수납하고 약을 타오는 모습을 보며 시선을 피했다.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다시 삼켰다. 준호 씨는 시종일관 침묵하며 효율적으로 모든 절차를 처리했지만 시어머니를 대할 때의 거리감은 뚜렷했다. 수납할 때 그는 우리 신용카드의 비상한도를 사용했다. 그 5천만 원 현금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 돈은 이제 더 중요한 용도가 있었다. 시어머니가 정형외과 병실에 안치되고 진통제를 맞아 통증이 조금 가라앉고 안정을 되찾았을 때 병실에는 우리 셋만 남았다. 소독약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분위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준호 씨는 의자를 끌어와 병상 앞에 앉았다. 나는 그의 옆에 섰다. 그는 들고 온 서류 가방에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장부 비교 목록을 꺼내 시어머니의 이불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빽빽한 숫자에 닿자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고 몸이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준호 씨를 보았다. 눈빛에는 경악과 애원이 가득했다. 준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엄마가 이 지경인데? 준호 씨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파도 하나 없는 바다처럼 평온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마치 병실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 다리, 의사가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돈은 저희가 준비해뒀습니다. 바로 그 5천만 원입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다. 준호 씨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그 차가운 사실을 진술하는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어머니 수술을 해드리기 전에 몇 가지는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이 목록 한번 보시죠. 그는 이불 위에 종이를 가리켰다. 왼쪽은 저와 지연이가 지난 몇 년간 어머니께 드린 돈과 어머니 수술비를 모은 기록입니다. 날짜, 금액 하나도 빠짐없이 명확합니다. 오른쪽은 박유라 유럽 여행 경비 3천만 원, 코 수술 500만 원, 지난 2년간의 대략적인 월세 지원, 그리고 저희가 아는 다른 지원 내역입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준호 씨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순간 창백해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향했다. 그리고 4년 전 저희가 집 살 때 어머니께서 주신 계약금 5천만 원 중 확인된 김영희 이모님께 빌린 2천만 원과 이미숙 이모님께 빌린 1천만 원입니다.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나머지 2천만 원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것도 빌린 겁니까? 시어머니의 호흡이 갑자기 가빠졌다. 가슴이 격하게 오르내리고 모니터에 숫자가 경보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당황하며 호출벨을 누르려 했지만 준호 씨가 가볍게 그녀의 손을 눌렀다.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의사가 흥분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잔인한 압박감이 섞여 있었다. 오늘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신 건 다리 부상 때문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실 겁니다. 어머니를 쓰러뜨린 건 단지 다리 병만이 아니라는 걸요. 박유라라는 밑 빠진 독을 끝없이 채워주신 것, 빚을 내서까지 생색내신 것, 저와 지연이의 효심을 발 아래 짓밟으신 것 때문입니다. 정말 영원히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야, 난 그런 게 아니야. 시어머니는 힘없이 변명하며 눈물을 쏟았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진정한 공포와 절망, 모든 것이 드러난 후의 붕괴였다.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유라 걔가 철이 없어서 내가 돌봐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 아이를 돌봐주는 방식이 빚을 내서 낭비하게 해주는 겁니까? 당신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고 당신 아들과 며느리를 속이는 겁니까? 준호 씨의 질책은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시어머니를 내리쳤다. 어머니 아세요? 당신의 그런 끝없는 보살핌 때문에 당신 자신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까지 거의 무너뜨릴 뻔했다는 걸요. 저와 지연이가 지난 3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이라도 관심 가져본 적 있으세요? 어머니 눈에는 박유라밖에 없었던 겁니까? 마지막 한마디는 준호 씨가 거의 소리치듯 내뱉었다. 수년간 쌓였던 억울함, 분노, 실망이 이 순간 완전히 폭발했다. 그의 눈시울은 붉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옆에 서서 눈물범벅이 되어 처참한 모습의 시어머니를 보았다. 마음에는 통쾌함 대신 모든 것이 변해버린 슬픔만이 가득했다. 한때 이 노인은 내가 진심으로 걱정하던 어른이었다. 하지만 현실이 모든 것을 찢어발겼다. 어머니, 내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병실 안에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지금은 우실 때가 아닙니다. 수술은 해야 하고 돈은 저희가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저희가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밖에서 빚을 얼마나 지셨는지, 김영희, 이미숙 이모님 같은 다른 대출은 없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마음 편히 수술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어머니 다리를 고쳐드렸다가 영원히 채울 수 없는 빚더미를 짊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말은 마지막 사형 선고와 같았다. 시어머니는 병상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녀는 우리의 흔들림 없는 단호한 얼굴을 보며 마침내 깨달았다. 이번에는 눈물과 어물쩍거림으로는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모니터의 경보음은 여전히 단조롭게 울리고 있었다. 마치 이 친족 관계가 완전히 얼어붙는 단판을 위해 애도의 곡을 연주하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입술로 극도로 힘겹게 몇 마디를 뱉어냈다. 또 있어. 박 여사 500, 최 사장 300. 준호 씨는 펜을 꺼내 목록의 빈 곳에 침착하게 적어 내려갔다.
더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시어머니는 절망적으로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눈가에 깊은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다. 병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잠겼다. 장부는 거의 정리되었다. 대가는 모자간의 정,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도 완전히 정리되었다. 좋다. 이것이 다음 7장의 시작이다. 제7장, 빛 독촉 전화와 차가운 선택.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았다. 오직 모니터에 뛰는 숫자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창백한 등불이 그녀의 잿빛 얼굴을 비췄고 깊은 눈 밑 그늘과 주름에는 절망의 눈물이 가득했다. 그녀가 간헐적으로 뱉어낸 그 몇 개의 이름과 숫자, 박, 여사, 500, 최 사장 300은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그녀 자신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한 톨의 환상마저 완전히 짓밟았다. 800만 원. 이전에 김영희, 이미숙 이모님께 빌린 3천만 원을 더하면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파트 계약금을 내주기 위해 진 빚이 800만 원에 달했다. 이것은 그녀가 박유라의 다른 낭비를 채우기 위해 졌을지도 모르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빚은 제외한 금액이었다. 준호 씨는 펜을 쥔 손이 힘을 주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무표정하게 목록 끝에 이 두 항목을 추가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마치 순식간에 10년은 늙어버린 어머니를 수술칼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더 있습니까? 그는 다시 한번 물었다. 목소리에는 한치의 파동도 없었다. 마치 자신과 무관한 물품 목록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눈물을 더 심하게 흘리며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목구멍에서는 죽어가는 작은 짐승의 신음소리 같은 컥컥컥 소리가 났다. 없어. 정말 없어.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그녀의 사과는 이 순간 우스울 정도로 창백하고 무력하게 들렸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된다면 경찰은 왜 필요할까? 가벼운 사과 한마디로 수년간의 기만과 편애를 지울 수 있다면 세상의 정의는 너무나 값싼 것이리라. 준호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죄증으로 가득 찬 그 목록을 조심스럽게 접어 서류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으로 걸어가 당직 간호사를 불렀다. 평온한 어조로 시어머니의 상태와 향후 치료에 대해 몇 마디를 전달했다. 마치 방금 전에 그 충격적인 단판은 없었던 일처럼 나는 창가에 서서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바라봤다. 멀리서 몇 개의 등불이 깜박였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절망과 슬픔의 기운과 뒤섞여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나는 준호 씨의 평온함 아래 마음이 죽은 후에 무감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지막 온기마저 현실에 짓밟렸을 때 남은 것은 책임에 기반한 차가운 절차적 정의뿐이었다. 간호사가 들어와 시어머니의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링거 속도를 조절하며 몇 마디 위로의 말을 건넸다. 시어머니는 그저 눈을 감고 눈물만 흘릴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간호사가 나간 후 병실은 다시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날카로운 벨소리가 조용한 병실에서 유난히 시끄럽게 울렸다. 시어머니는 놀란 듯 갑자기 눈을 뜨고 계속해서 진동하는 구식 휴대폰을 공포에 질려 쳐다봤다. 마치 그것이 통신기기가 아니라 목숨을 앗아갈 부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는 무의식 중에 손을 뻗어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그 동작에 다친 다리가 당겨져 고통에 신음했다.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준호 씨의 시선이 휴대폰 화면을 스쳤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지역 번호는 이곳이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전화가 한 번 울리고 자동으로 끊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하지만 10초도 안 돼 전화는 다시 끈질기게 울리기 시작했다. 받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 기세였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호흡이 가빠졌다. 구원을 요청하는 눈빛으로 준호 씨를 바라봤다. 준호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 생각난 듯했다. 그는 다가가 전화를 받지 않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최근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듯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막으려 했다. 준호야, 뭐 하는 거니? 그거 내 휴대폰이야. 준호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다.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곧 그는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지고 거의 잔인한 조롱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시어머니 침대 옆으로 다가가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우박처럼 쏟아졌다. 어머니 이 번호 최근 일주일 동안 어머니께 20통 넘게 전화하고 문자도 10통 넘게 보냈네요. 내용은 전부 돈 갚으라는 독촉이고요. 박 여사님, 그 500만 원 월말까지 갚으신다고 했는데 벌써 며칠이나 지났네요. 최 사장님 가게도 요즘 어려워서 그 300만 원 일부라도 먼저 갚아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까요? 시어머니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온몸의 마지막 힘마저 빠져나간 듯 병상에 무너져 내렸다. 눈빛은 흐려지고 울 힘조차 없는 듯했다. 나와 준호 씨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역시나 빚이 더 있었다. 그리고 이미 문 앞까지 닥쳐온 것이었다. 그녀의 없다는 말은 여전히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숨기려 하고 있었다. 이 순간 나는 분노조차 사치라고 느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막다른 길에 몰려서도 감추기에 급급한 사람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준호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더 이상 시어머니의 그 가엾고도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았다. 그는 내 옆으로 와서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차가운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어머니,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처럼 끔찍하게 평온했다. 수술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의사가 해야 한다고 했으니 자식된 도리로서 저희가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희미한 빛이 번쩍였다. 마지막 구명더처라도 잡은 듯했다. 하지만 준호 씨의 다음 말은 그녀가 막 피워올린 희망을 완전히 짓밟았다. 하지만 수술과 관련된 의료비에 한해서입니다. 어머니께서 지신 이 모든 빚, 그는 서류 가방을 가리켰다. 계약금 800만 원과 이 독촉 문자들, 그리고 어쩌면 저희가 아직 모르는 다른 빚들까지, 그건 어머니와 박유라의 일입니다. 저희와는 무관합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고 무언가 말하려 했다. 준호 씨는 기회를 주지 않고 차갑게 말을 이었다. 아파트 계약금은 어머니께서 빌리신 것이니 마땅히 어머니께서 갚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갚으실지는 어머니 연금을 쓰시든 그 돈의 대부분을 쓴 박유라가 갚게 하시든 직접 결정하십시오. 저희는 단 한 푼도 더 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준호 씨의 시선이 핏기 없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훑고 마침내 공포로 동그래진 그녀의 눈에 멎었다. 어머니 수술 끝나고 퇴원하시면 부양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해야겠습니다. 저희는 법에서 정한 부양료를 지급하겠지만 예전처럼 무한정 지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머니의 재산, 누구에게 주시든 그건 어머니의 자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의 재산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어떤 간섭이나 기대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명확하고 냉정하며 경계가 분명했다. 다툼도 울음도 없었다. 오직 모든 혼란스러운 관계를 차갑게 끊어내는 결단만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리고 물밖에 물고기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녀는 준호 씨를 그 눈빛에 담긴 거대한 공포,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완전히 버림받은 절망감을 보았다. 그녀는 아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늘 효심 깊고 심지어 약간 우직하기까지 했던 아들이 이렇게 단호해질 줄은. 준호 씨는 말을 마치고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나를 이끌고 돌아서서 나갔다. 준호야, 아들아, 이러면 안 돼. 내가 내 엄마야. 시어머니가 우리 등 뒤에서 죽어가는 절규를 토해냈다.
준호 씨의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나는 그를 따라 병실을, 소독약 냄새 가득한 복도를, 그리고 마침내 병원 건물 밖으로 나왔다. 깊은 밤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나는 몸을 떨었다. 준호 씨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차가운 공기를 깊이 탐욕스럽게 들이마셨다. 마치 가슴 속의 모든 응어리와 고통을 뱉어내려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숙여 나를 보았다. 붉게 충혈된 눈에 눈물이 어렸지만 그보다는 해방감 같은 피로와 단호함이 더 컸다. 지연아,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다 끝났어. 그렇다. 기만과 편의 무거운 부담으로 가득 찼던 낡은 가족의 모습은 끝났다. 이제부터 우리는 오직 우리 작은 가정을 위해서만 책임진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고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등 뒤의 병원 건물은 여전히 불이 밝았지만 그 안의 소란과 빛, 그리고 우리를 심신이 지치게 했던 그 노인은 이미 우리에게서 멀어진 것 같았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일을 처리할 차례였다. 예를 들면 그 5천만 원 현금과 우리가 방금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오직 우리와 미래의 아이만을 위한 새집 같은 것들. 병원에서의 그 밤은 길고 혹독한 형벌 같았. 나와 준호 씨가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병원 건물을 나섰을 때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정신이 맑아지기보다는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난 듯한 허탈감이 더 컸다. 햇살이 구름을 뚫고 젖은 거리에 쏟아져 부서진 빛을 반사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산산조각 난 마음 같았다. 우리는 집으로 가지 않았. 우리가 아끼고 절약하며 살았던 추억이 담긴 그 작은 보금자리는 이제 모든 공기 한 줌마다 기만당하고 이용당한 굴욕감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다. 준호 씨는 차를 몰아 도시의 다른 편, 새로 지어진 고급 학군 아파트 단지인 레이크 팰리스로 향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준호 씨는 서류 가방 안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짙은 남색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반지가 아니라 금속의 차가운 빛을 발하는 새 열쇠 2개와 금박으로 인쇄된 입주 확인서가 들어있었다. 가자. 준호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폐허 위에서 새로운 좌표를 세우는 듯한 미약하지만 단단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 새집 보러 가자. 나는 열쇠 하나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퍼져나가 기이하게도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안정시켰다. 이 열쇠는 약속이었고 희망이었으며 우리가 그 진흙탕을 벗어난 후 진정으로 서로에게 속한 깨끗한 미래였다. 엘리베이터는 28층까지 직행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넓고 밝은 단독 현관이 나타났다. 준호 씨가 열쇠로 두꺼운 방화문을 열었다. 찰칵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새롭고 넓으며 햇살 가득한 공간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막 떠오르는 아침해와 도시의 절반이 한눈에 들어왔다. 매끄러운 타일 바닥은 아침 햇살을 반사했고 거실은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만큼 넓었다. 주방은 내가 늘 꿈꾸던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 구조였다. 방 4개는 남향과 북향으로 시원하게 뚫려 있었고 안방에는 커다란 곡선형 발코니가 있었다. 모든 것이 아직 마감재가 없는 상태였지만 텅 비어 있으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코를 찌르는 포름알데히드 냄새 대신 시멘트와 먼지가 섞인 새 건물의 깨끗한 향기만이 감돌았다. 우리는 손을 잡고 말없이 각 방을 둘러보았다. 어디에 소파를 놓을지, 어디를 서재로 만들지, 아기 방은 무슨 색으로 칠할지 상상했다. 말은 없었지만 재난을 이겨낸 듯한 단단한 온기가 우리가 맞잡은 손 사이로 전해졌다. 이 집은 우리 공동의 비밀이자 우리의 마지막 퇴로이자 자존심이었다. 반년 전 시어머니가 또다시 다리 통증을 핑계로 수술이 시급하다며 돈을 빨리 모으라고 암시했을 때 마침 준호 씨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상당한 성과급을 받았다. 게다가 우리가 이전에 투자했던 것이 약간의 수익을 내면서 갑자기 꽤 큰 현금이 생겼다. 바로 그때 준호 씨가 처음으로 나에게 그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지연아, 우리 집 사자. 우리 둘 이름으로만. 나는 당시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 수술비도 다 못 모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집 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 준호 씨의 당시 표정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의 눈에는 갈등과 죄책감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세상을 꿰뚫어 본 듯한 명료함과 결의가 더 컸다. 어머니 다리 아픈 건 사실이야. 수술비도 우리가 모으고 있고. 그런데 내 마음이 계속 불안해. 유라가 저 모양이고 어머니는 끝도 없이 지원해 주시고 우리한테도 뒷길을 남겨둬야 할 것 같아. 이 돈을 수술비라는 밑 빠진 독에 부으면 소리도 없이 사라질지 몰라. 하지만 이걸로 집을 사면 그건 확실한 자산이고 우리 미래의 보장이야. 그는 나를 보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불효처럼 들리는 거 알아. 하지만 지연아, 우린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를 생각해야 해. 레이크 팰리스는 최고의 학군이야. 기회가 흔치 않아. 일단 사두고 그냥 비워두자. 어머니 수술비는 원래 계획대로 계속 모으고 만약 내 걱정이 기우이고 어머니가 무사히 수술하시면 이 돈은 그냥 투자한 셈 치는 거야. 나중에 팔거나 세를 주면 돼. 만약. 그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 만약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준호 씨의 내면의 불안과 어머니에 대한 효심 아래에 숨겨진 유보적인 태도를 명확하게 느꼈다. 몇 번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후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도 시어머니의 끝없는 편애와 시누이의 끝없는 갈취에 대해 희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밖의 돈과 당시 우리가 가진 모든 저축을 동원하여 비밀리에 이 집을 계약했다. 공연한 분란을 피하기 위해 모든 과정은 극비리에 진행되었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매달 수술비 계좌에 150만 원씩 입금하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었고 심지어 더욱 절약하며 우리가 여전히 수술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지난 반년 동안 다리 통증으로 찡그리는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지금 나는 오직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다. 준호 씨의 현명함에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남겨둔 이 뒷길에 여기에 큰 카펫을 깔자. 준호 씨가 거실 중앙을 가리키며 말했다.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다. 아이가 위에서 기어다닐 수 있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렇다, 아이. 우리는 경제적 압박과 작은 집,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아이를 가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제 이 넓고 밝은 공간이 우리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미래를 환하게 비춰주는 것 같았다. 우리는 텅 빈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햇살이 뜨거워질 때까지. 떠날 때 우리는 소중한 비밀을 지키듯 열쇠를 조심스럽게 챙겼다. 우리의 익숙한 작은 집으로 돌아오자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5천만 원 현금은 여전히 구석에 있었지만 그것을 봐도 더 이상 굴욕감이 들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조소와 곧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평온함만이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병원이었다. 시어머니의 감정이 조금 안정되었지만 박유라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다. 준호 씨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래도 박유라에게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의 입원 소식과 병실 번호를 간결하게 알려주었다. 우리는 더 이상 갈 생각이 없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빈말이 아니었다. 준호 씨는 친한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하여 빚 청산과 새로운 부양 합의서 작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는 시어머니의 주치의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수술은 진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우리가 병원과 직접 정산하겠지만 상세한 비용 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오후에 준호 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유라였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의 울음 섞인 분노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배경 소리가 시끄러운 걸 보니 병원 복도인 듯했다. 오빠, 대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가 왜 빚이 그렇게 많아? 지금 어떤 사람들이 병원까지 찾아와서 엄마 빚쟁이라고 문 안 막고 돈 내놓으라고 난리야. 엄마 충격받아서 또 쓰러질 뻔했단 말이야. 빨리 좀 와봐. 준호 씨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나는 수화기 저편의 혼란과 박유라의 당황한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준호 씨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한치의 파동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유라, 엄마가 진 빚이 누굴 위해 쓴 돈인지 네가 제일 잘 알 텐데 그 빚쟁이 두 사람 엄마 휴대폰에 독촉 기록 있어. 한 분은 박 씨고 한 분은 최 씨 아니니? 수화기 저편이 순간 조용해졌다. 오직 박유라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그렇군. 준호 씨가 차갑게 말했다. 돈은 엄마가 빌렸고 너한테 쓴 돈이야. 어떻게 갚을지는 너희 모녀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와 지연이는 엄마 수술 의료비만 책임져. 빚쟁이들은 너희가 알아서 설명해. 박준호, 너 인간이야? 엄마가 저 지경인데. 박유라가 격분하여 소리쳤다. 내가 인간인지는 내가 평가할 일이 아니지. 준호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너 자신에게 물어봐. 박유라, 네가 그 돈 펑펑 쓸 때 엄마가 어떻게 갚을지 생각해봤어? 네 오빠랑 형수가 어떻게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지 생각해봤냐고. 이제 와서 무서워? 늦었어. 그는 말을 마치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박유라의 번호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세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는 병원 쪽이 한바탕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시어머니는 공포에 질리고 박유라는 무능하게 분노하고. 하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우리가 과거에 바쳤던 진심과 돈은 기만과 당연한 갈취로 돌아왔다. 이제 우리가 모든 과도한 헌신을 거두고 법적 의무만을 다하겠다고 하니 그들은 자신들이 심은 쓴 열매를 스스로 마주해야만 했다. 준호 씨는 커튼을 쳐 밖의 소란스러운 세상을 차단했다. 그는 내 앞으로 다가와 나를 가볍게 안았다. 지연아,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오늘부터 우리 삶의 중심은 오직 우리 둘, 그리고 우리 미래의 아이뿐이야. 나는 그를 마주 안고 희미한 담배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낡은 집의 따기는 이미 날아갔고 새 집의 열쇠는 지금 우리 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박유라의 전화는 고요한 수면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잠시 파문을 일으키고는 이내 우리가 애써 만든 평온함에 삼켜져 가라앉았다. 준호 씨가 그녀를 차단하는 동작은 단호했다. 마치 마지막 남은 우유부단한 연결고리마저 끊어내는 것 같았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병원에서의 난리, 그 모녀가 빚쟁이들을 어떻게 상대하고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어떻게 소화할지는 더 이상 우리 관심사가 아니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감정과 책임의 이중분리를 의미했다. 그것은 잔인했지만 밑 빠진 독 같은 썩은 상처와 뿌리 깊은 편애에 맞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의 생활 리듬은 기묘한 이중성을 띠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계획대로 인테리어 회사를 만나 레이크 팰리스 새 집의 도면을 펼쳐놓고 디자인 스타일과 자재 선택에 대해 신나게 토론했다. 텅 빈 집은 우리의 실측과 계획 속에서 점차 집의 온기와 형태로 채워져 갔다. 모든 토론은 마치 기만과 억압으로 가득 찼던 과거의 폐허 위에 견고하고 밝은 성체를 다시 짓는 것 같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시어머니와 관련된 후속 문제들을 냉정하게 처리했다. 준호 씨는 변호사를 통해 시어머니와 박유라에게 정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다. 우리가 정리한 증거가 있는 빚 목록 기명이 이미숙 이모님, 그리고 병원 빚쟁이가 확인해준 박 여사, 최 사장 800만 원을 첨부하여 우리가 법적 의료비와 부양료만 부담하며 다른 빚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재확인했다. 동시에 법적 틀에 기반한 새로운 부양 합의서 초안도 함께 보냈다. 위협도 감정도 없었다. 오직 하얀 종이 위에 차가운 규칙만이 있었다. 우리 또한 시어머니의 주치의에게 연락하여 인공관절 교체 수술과 기본적인 재활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금액을 병원 계좌에 예치했다. 다만 모든 지출은 명세가 명확해야 하며 우리가 병원과 직접 정산하고 돈이 시어머니나 박유라의 손을 거치지 않도록 강조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나와 준호 씨는 해방감과 같은 편안함을 느꼈다. 마치 수년간 짊어지고 있던
효도라는 이름 아래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준호 씨에게 몇 번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힘없었고 울음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감정에 호소하려 했다. 준호 씨는 받았지만 목소리는 거의 냉혹할 정도로 평온했다. 의료비는 저희가 처리해뒀습니다. 합의서는 잘 읽어보세요. 빚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십시오라고만 반복하고 전화를 끊었다. 몇 번 그러자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박유라도 떼를 쓰고 소리쳐봤자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듯 한동안 잠잠해졌다. 하지만 가끔 다른 친척들을 통해 들려오는 단편적인 소식들이 그녀의 현재 공경을 보여주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지는 않지만 독촉 전화와 문자는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전의 낭비벽 때문에 저축이 거의 없었고 이제 자신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어머니 빚의 일부 압박까지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직장을 구하고 명품 가방을 팔아 생활하려 했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은 듯했다. 많이 초췌해졌고 더 이상 인스타그램에서 보던 화려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내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성인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녀는 누려서는 안 될 것을 누렸으니 이제 자신이 만든 쓴 열매를 삼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 달 후 시어머니는 무릎 인공관절 교체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우리는 병원에 가서 서류에 서명하고 비용을 예치했지만 병실에 문병 가지는 않았다. 수술 후 우리는 간병인을 통해 회복 상황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간병 비용을 지불했다. 우리는 법과 도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감정의 연결고리는 그날 밤 차가운 병실에서 완전히 끊어졌다. 생활은 마치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 것처럼 흘러갔다. 우리 새집 인테리어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예상보다 더 빨리 끝났다. 마침내 햇살 찬란한 주말 모든 공사가 끝났다. 청소를 마치자 방 안에는 새 가구와 햇살 냄새가 가득했다. 우리는 오늘이 이사하는 날이라고 정했다. 사실 이사할 것도 별로 없었다. 예전 집의 많은 물건들은 불쾌한 기억으로 얼룩져 있었다. 우리는 꼭 필요한 옷과 책,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념품, 그리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5천만 원 현금만 챙겼다. 다른 가구와 가전제품은 모두 처분하기로 했다. 텅 비어가는 거실 중앙에 서서 나와 준호 씨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미련은 없었다. 오직 과거와 작별하는 홀가분함만이 있었다. 가자. 준호 씨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손에는 세차키가 들려 있었다. 우리는 미래의 아이와 가족 여행을 고려하여 더 넓고 편안한 SUV로 차를 바꿨다. 그리고 새 집의 카드키. 가자. 나는 웃으며 그의 손바닥에 내 손을 얹었다. 차를 몰아 레이크 팰리스로 가는 길. 하늘은 투명하게 파랬다. 준호 씨가 차 안에 음악을 틀자 경쾌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신호 대기 중에 그는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열려다 내려놓고 자조적으로 웃었다. 깜빡했네. 이제 그 짜증나는 가족 단톡방 안 봐도 되는데. 단판 직후 준호 씨는 자랑, 불평, 도덕적 강요 외에는 아무런 온기도 없던 그 가족 단톡방을 스스로 나왔다. 세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앞으로는 우리 작은 집 단톡방만 보자. 우리는 우리 둘만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었다. 이름은 레이크 팰리스 2801호. 그 안에는 인테리어 진행 상황, 가구 사진,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공유되었다. 새 집 아래에 도착하여 차를 세우고 우리는 간단한 짐을 들고 넓고 밝은 로비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8층으로 직행했다. 준호 씨가 카드키로 2801호 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매끄러운 바닥과 새 가구, 그리고 창밖에 탁 트인 도시 풍경을 비쳤다. 우리는 5천만 원 현금이 든 가방을 현관 캐비닛 위에 무심코 올려놓았다. 그것은 여전히 돈이었지만 예전에 그 위에 덧씌워졌던 무거움, 굴욕, 조롱의 의미는 사라져 있었다. 그것은 단지 우리 자산의 일부일 뿐이었다. 어쩌면 미래 아이의 교육비로,
어쩌면 진정한 가족 여행을 위해 쓰일 것이다. 그 용도는 오직 우리 둘이 우리 작은 집의 행복을 위해서만 결정할 것이다. 준호 씨가 등 뒤에서 나를 안았다. 턱을 내 머리 꼭대기에 가볍게 기댔다. 우리는 함께 발코니 밖의 활기찬 도시를 바라봤다. 지연아, 미안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해방감이 섞여 있었다. 그동안 너 고생 많았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서서 그를 안았다. 그의 따뜻한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다 지나갔어. 중요한 건 지금과 앞으로야. 그렇다. 다 지나갔. 시어머니의 편애, 시누이의 이기심, 그 계산과 기만, 그 무거운 부담과 구려. 모든 것은 억압적인 기억으로 가득 찼던 낡은 집에 남겨졌다. 그리고 여기 레이크 팰리스 2801호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다. 여기에는 오직 우리 서로와 곧 태어날 새 생명만이 있다. 그렇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우리는 마침내 안심하고 임신을 준비했고 얼마 전 임신을 확인했다. 여기는 규칙이 명확하고 경계가 분명하다. 우리는 오직 자신과 서로에게만 책임지고 오직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해 노력한다. 여기는 햇살이 가득하고 어둠이 없다. 여보, 나는 고개를 들어 한결 맑아진 그의 눈썹과 눈을 보며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준호 씨의 눈에 부드럽고 확신에 찬 미소가 번졌다. 그는 고개를 숙여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응, 진짜 우리 집.